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TV만 보고 있자니 나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새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노년에 정말로 신중해야 할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외로운데 같이 놀아주고 얘기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경제적, 감정적 부담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냥 친구로 잘 지내면 되겠지라고 시작했지만 조금씩 금전적인 부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부탁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의 지갑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년에 외롭다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잘못된 관계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부담과 감정적 소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갈등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 문제가 결국 우정을 망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참 반가운 일이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차도 한잔하면서 외로움을 잊게 해주니까요. 그런데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우정이 돈 문제로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하게 시작된 관계가 나중에는 지갑과 관계된 골칫거리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엔 상대방이 이번에 커피는 제가 살게요 라며 푸근한 웃음을 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요즘 제가 조금 힘들어서요 라며 작은 부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버스비가 부족한데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가벼운 요청으로 시작하겠죠. 한 번, 두 번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반복되면요. 점점 저 사람 나를 돈줄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도와준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라며 오히려 서운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친구가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돈 문제는 친구를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우정을 깨뜨리는 단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를 빌려줘야 하지? 라며 고민하는 내 모습,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고 나면 내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스트레스까지. 이런 갈등과 불편함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노년의 우정은 진정한 마음의 교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그 관계는 한쪽이 손해를 보는 불평등한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떠안는 순간 내가 평화롭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참 묘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확 바뀌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특히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어두운 에너지가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부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말하겠어 라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만나면 대화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요즘 물가는 왜 이렇게 올랐어?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겠지만 대화의 주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면 나도 모르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나도 같은 불평을 하게 되고 내 시선마저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확대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며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그런 대화는 내 에너지까지 소진시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기쁘고 보람차게 살아가는 데 있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하지만 부정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마치 탁한 물에 손을 씻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맑아지지 않고 자꾸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라는 존재는 나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야지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친구와의 관계는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정적인 에너지와 대화가 이어지면 결국 나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문제는 끝없이 커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처음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지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끝이 없고 그 끝없는 문제들이 결국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조금 힘드네 정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서 힘들어라거나 요즘 병원비가 부담돼 같은 하소연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힘들겠네. 내가 같이 고민해 줄게라며 좋은 친구로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종종 한 가지 어려움이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내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 너라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번 달만 좀 부탁할게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내가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일부는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들어주고 도와주는 만큼 이 친구가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나는 계속해서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의 가족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소중한 건 뭐니 해도 평화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가족 문제에 내가 끼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와만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저 저 사람과 얘기 나누고 커피 한잔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거야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집 애들이 요즘 말썽이라서 가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형제가 돈 문제로 자꾸 싸우는데 내가 중재를 해야 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들의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점점 그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우리 가족이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말로 발전할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그들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해 어르신, 우리 부모님 친구 좀 잘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의 가족들은 종종 서로 의지하며 얽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와만 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가족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형제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엮이면서 내가 이 나이에 왜 남의 가족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지? 라는 후회가 들게 될 수도 있죠. 노년에는 내 가족만 챙기기도 벅찬 시기입니다.
친구의 가족 문제에까지 얽히다 보면 그 관계는 점점 피곤하고 골치 아픈 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내 평화를 잃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건데 그 친구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처음엔 좋은 친구가 생겼으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야기, 가족과의 갈등, 끊임없는 불만을 듣다 보면 친구와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이 더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친구는 경제적 여건상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한텐 그런 건 사치야라고 선을 그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그럴수록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의무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얘를 외면하면 너무 가혹한가? 라는 생각에 계속 만나게 되지만 만날수록 나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외로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평화와 행복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를 사귀는 건 좋지만 그 친구가 가난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들의 돈 문제, 부정적인 에너지, 끝없는 갈등이 어느새 내 삶까지 침범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란 함께 있어 기쁘고 에너지를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외로움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그건 정말 피해야 할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 친구를 사귈 때도 신중하세요.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관계보다 나의 여유를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외로움은 잠깐이고 잘못된 친구는 평생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노년엔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유명한 말 중 하나인 가난한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는 글로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모든 기회를 문제로 바꾼다. 무언가를 제안하면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의심부터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돈 안 될 거야 라며 부정적으로 본다. 위험을 감수하자고 하면 너무 위험해. 라며 뒷걸음질 친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복잡해라며 피한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라는 변명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용기는 찾기 어렵다. 마윈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50%지만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0%다. 비즈니스는 열정과 실행력이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과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기회를 대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 도전정신,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사업은 그들의 의심과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키우고 부자는 기회를 키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엔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데요, 65세가 넘은 당신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다 보면 그 끝은 생각보다 끔찍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시작했겠죠. 내가 가진 걸 나눠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복도 많이 받겠지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게 되고 나중엔 그 기대가 당연한 권리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더 심한 건 내가 그만두려고 하면 왜 이제 안 해요?
라며 비난하거나 멀어지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요구는 내 건강, 재산, 에너지까지 갉아먹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그들에게 당연하면서 호구 취급당하고 심지어 내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까지 몰려들게 됩니다. 베푸는 삶이 오히려 내 노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65세 이후에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며 살면 절대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당장 깨고 싶어질 겁니다.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품이 당연한 줄 알게 된다입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이네.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베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요. 한 번 받은 걸 고맙게, 여기다가도 2번, 3번 받으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이웃이나 친척이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처음엔 내가 돕는 게 큰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부탁이 점점 더 커지고 반복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은 이 정도는 저분이 당연히 해주는 거지 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왜 이제 와서 안 도와주냐? 라며 서운함을 느끼고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까지 베풀다가 보면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남아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젠 좀 쉬어야지라고 결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치고 힘들어질 정도로 남들에게 의존심을 키워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베풀 때도 한 번쯤은 이게 내게도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베품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분은 남을 돕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멀리서 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처음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도와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며 눈물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진심 같아서 도와줬는데 한번 도와주고 나면 그 다음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요 라는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이 얽히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사기꾼들은 겉으론 딱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으로는 내가 가진 돈이나 자산을 어떻게 끌어낼지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기꾼들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동네 소문을 활용해 그분은 이런 사정에 잘 도와주신다더라라는 정보를 퍼뜨립니다. 그 결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기꾼들이 순서대로 접근해오는 연속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년에는 특히 방어벽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과 시간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좋은 의도는 필요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순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내 선의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 그들은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입니다. 가족에게 베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나치게 베풀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친척에게 꾸준히 금전적 도움을 주던 부모님이 어느 날 더는 여력이 없어 이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도와줬어요? 라는 서운함과 원망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한 경우 그동안은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안 준다는 거야? 라며 부모님의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 재산 분배나 유산 문제가 얽히게 되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베풀었던 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왜 저 사람한테만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라며 따지고
들면 평화로웠던 가족 관계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수도 있죠. 심지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베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가족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건 이미 잊히고 우린 이미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제 더는 못 도와준다는 냉정한 대답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베풀며 희생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소홀히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 관계를 지키려면 때로는 도움의 선을 긋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이유는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은 평생의 안전망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아껴서 만든 돈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베푸느라 줄줄 새게 만든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내 노후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도와주는 건 괜찮겠지라며 몇 번 베풀었는데 어느새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반복되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아직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안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오래된 집의 수리 같은 나를 위한 큰 지출이 필요할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난 걸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힘들게 모아둔 돈이 남을 위해 줄줄 새어나갔다는 걸 깨닫는 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렇게 베푼 돈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왔으니 나중에 조금이라도 갚아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노년에 돈이 줄어드는 건 남 탓이 아니라 결국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자금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내 평화, 내 건강, 내 삶의 질을 지키는 유일한 버팀목이죠. 남을 위해 쓰는 건 좋지만 내 노후를 위협할 만큼 줄줄 센다면 그건 절대 멋진 일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먼저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베풀미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유는 내 삶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로 즐기고 행복을 느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 쓰느라 정작 내 자신은 소외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에게 베푸느라 모임이나 행사 준비에 시간을 쏟고 자식이나 친척을 돕느라 매달 생활비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주고 친구들에게도 늘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면 과연 내 시간과 돈, 에너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배우고 싶은 취미,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은 나중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 스스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포기해야겠지라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노년에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노년은 평생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기인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돌봐줄까요? 여섯 번째 이유는 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베푸는 건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도해지면요, 결국 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남들에게 이것저것 베풀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내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친척들 챙기느라 장을 보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친구 부탁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일상은 남을 위한 시간표로 가득 찹니다. 그 결과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나중엔 몸까지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을 멈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꾸준히 베풀던 것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안 하세요? 라며 서운해하고 심지어 원망을 드러낼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자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원인은 남들에게 과하게 베푼 데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베풀고 싶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내 에너지와 건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베품도 내가 건강해야 가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나도 남도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7번째 이유는 나를 진짜 소중히 여길 시간이 없다입니다. 노년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사회에 헌신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베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작 나를 돌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하루를 보내본 게 언제였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내 삶이 남들에게 뺏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은 누굴 도와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중으로 미뤄둔다면 그건 내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남을 챙기다 보면 나중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마감하는 날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남에게만 베풀며 쓰지 말고 이제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써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남들에게 베풀며 사는 게 분명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요, 내 삶은 점점 소모되고 정작 나를 위해 쓸 시간과 에너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푼 걸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걸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 번 받은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 심지어 내가 힘들 때는 슬쩍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노년은 평생 나를 위해 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 같은 시기입니다. 이젠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써야 할 때죠.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내 행복,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풀미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젠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정숙 씨는 12년째 형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계기는 부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그녀가 다 했지만 형은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현실을 5가지 이유로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 대화도 감정도 만남조차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엔 형네 집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모이자고 했더니 형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집엔 불편할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 말이요, 아직도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릴 땐 똑같이 김치에 밥 비벼 먹고 학용품 나눠 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풀려 빌딩주가 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살며 약값 걱정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어긋나고 명절에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한쪽은 백화점 쇼핑 얘기, 다른 한쪽은 마트 할인 쿠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자랑처럼 들리고 자기 처지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잘 사는 쪽은 무심코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은 당신은 주식할 여유라도 있지라는 속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경제적 간극은 결국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셋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40대의 사업에 성공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지금도 건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씨는 60이 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절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셋째 언니는 고급 음식만 준비했고 대화는 대부분 요즘은 해외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 알아보더라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월세 살아? 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거절했고 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도 저렇게 무심하게 우월감을 내비치면 더는 가족이 아니에요. 윤 씨는 지금까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나를 낮춰보는 가족은 없길 바랐는데라며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이는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곳, 입는 옷, 자식 얘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자꾸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왜 가야 하나, 언제까지 초라한 내 형편을 감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형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감정의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쪽은 은근히 판단자의 태도를 갖게 되고 없는 쪽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데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넌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그땐 땅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잖아 라는 말이 불쑥 나오면 듣는 쪽은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형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경제적 이유로 멀어집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시선이 아프고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돈 앞에선 누구보다 멀어지는 존재. 그것이 나이든 형제 자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돈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유언장이 없다고? 그럼 법대로 4등분하자. 내가 간병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그 집 엄마가 나 주신다고 했어. 너도 그 얘기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땐 몰랐습니다. 설마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가 틀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챙기고 누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로 바뀝니다. 형제니까 반씩하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난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억울함과 법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뻔뻔함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배신감이 더 큽니다. 평생 간병하고 병원 오가며 희생한 시간과 돈을 다른 형제는 단 한 번의 위로 없이 당연하게 무시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상속 이야기엔 제일 먼저 나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법을 들이밀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6세 박선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내딸로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무려 9년간을 병간호했습니다. 형제 셋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고 요양보호사 급여와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간병하며 본인 일도 포기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서울 외곽의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제야 연락 없던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집은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박 씨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야지라는 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두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속 절차를 요구했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법대로 3등분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보다 오빠들 말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의 변한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오빠들 이름은 삭제됐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감춰진 형제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엄마가 나를 더 아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만이 평생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따집니다. 멀쩡하던 형제가 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수십 년간의 정은 재산 목록보다도 얕은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이익을 따지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이 당신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불편하지?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듣지? 더는 형제랑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편한 가족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 차이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간극이 더욱 커집니다. 형은 지방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그 둘은 살아온 방식,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던진 쪽은 아무 의도 없었지만 듣는 쪽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명절 밥상에서도 눈치가 오가고 대화는 늘 겉돌며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3세 박성우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8년째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고 딸아이 결혼식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그래. 내 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정신이 달라졌거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딸의 우울증과 취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키운 방식까지 비교하며 던진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전화는 끊겼고 카카오톡은 일시으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여동생에게 이젠 우리 그냥 거리 좀 두고 살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온 만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갈등이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그 후로 수십 년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통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넌 원래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좁아질 공간조차 없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몰아세우는 칼이 됩니다.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는 대화가 불편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론 지금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의 끈이 끊기고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딸은 왜 결혼 못하냐는 그 말이요. 그때부터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 애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자식 교육이 그게 뭐냐라는 말은 겉으론 관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이고 평가이고 명백한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형제끼리라서 더 못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약하기에 자식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칭찬조차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조카는 똑똑하네, 그 집 애는 효자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 됩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형제 간에는 이상한 위계가 생깁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형제는 말끝마다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식이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점점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는 관계가 됩니다. 눈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피어납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5세 이성옥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 5년째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인데 애가 너무 소극적이야. 오빠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야?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 이 씨는 아들의 심리치료와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여동생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생일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추석에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동생은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냥 걱정돼서 한마리야라는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씨는 아직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로 갈라선 사이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갈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자신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더욱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애는 왜 그래라는 말은 너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의 삶과 고통이 담긴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조언일 수 있지만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은 돌아서고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로 갈라선 감정은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형제라면 더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먼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없는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남이 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대충 말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했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언처럼 포장된 비난, 관심처럼 들리는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한 사람은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삐쳐?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내 형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은 끊기고 생일도 명절도 사라집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7세 김연아 씨는 오빠가 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자복이 없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오빠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몇 차례 사과 비슷한 말도 있었지만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오빠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병문안도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혼한 것도 힘든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이 그랬으면 참았겠죠. 근데 오빠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김 씨는 설이나 추석에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공존합니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웃으며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괘씸해요.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무심하게 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절단선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늙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오빠가 상속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땅 문서부터 정리했답니다.
아버지는 딸은 시집갔으니 줄 게 없다고 했대요. 저는 평생 간병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실제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산 한번 잘못 나누면 가족이 찢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평생 함께했던 자식들끼리 변호사 앞에서 으르렁대고 조카들끼리도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한마디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5가지 경우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간병한 자식에게만 상속을 몰아줬을 때입니다.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형제 자매의 분노와 절연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치매 말기까지 부모를 돌본 자식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자 다른 형제들이 상복을 벗기도 전에 소송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조차 돈이 가족보다 앞서는 순간 가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의 병상은 외롭고 지독합니다. 매 끼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일은 시간도 돈도 감정도 소모시키는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날 가장 많이 돌봤으니 당연히 이 아이에게 주겠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닌 제도이고 형제 간 관계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종이 다리일 뿐입니다. 간병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몰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그 순간부터 가정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 사람은 이게 당연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상속장이 공개되는 순간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김현숙 씨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8년 동안 홀로 간병을 해왔습니다. 큰오빠는 해외에, 둘째 오빠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기에 모든 간병은 김 씨 몫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생계를 위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시골 땅과 주택을 김 씨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두 오빠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한 푼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김 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었다. 간병한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자 큰오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그날 이후 김 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소송장이 날아왔고 유류분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형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해체됐고 조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다. 나는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 상속은 누가 얼마나 돌봤는가 보다 누가 배제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돌봄의 정당함이 아무리 커도 나머지 자식들의 박탈감을 무시하면 그건 새로운 분노를 심는 일이 됩니다. 자식을 차별해서 키우면 원망이 생기듯 유산을 한쪽에만 몰아주면 불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뜻이었든 자식의 희생 때문이든 남은 자식이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가족은 끝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닌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악감정은 대를 이어갑니다. 손주들끼리까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상속은 공평하게 하되 돌봄에 대한 보상은 생전에 따로 주는 방식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해준 자식에게는 매달 용돈이나 명예 이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되 유산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함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신뢰도 유지됩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부모의 선택이 오히려 가정을 박살내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돌봄에 대한 보상은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죽은 뒤에 몰아주는 상속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회의 한 번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입니다. 자식들 몰래 유언장을 쓴 부모, 남긴 건 평생 쌓아온 재산이 아니라 형제의 분열과 분노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남긴 결정.
그 종이 한 장이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언의 침묵으로 남긴 그 한마디, 나는 이 아이에게만 주겠다는 메시지가 가족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말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 억울함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보다 더 깊은 감정의 상처,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죽기 전 단 한 번의 회의만 있었더라면 상속을 두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말해줬다면 모두가 이해하진 않아도 납득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변호사와 둘이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은 장례식 후에야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눈물 뒤엔 소송이 기다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은영 씨 가족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3남 2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명절엔 늘 한자리에 모였고 서로 왕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년까지 건강했고 시골에 있는 전답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입원한 뒤 3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에게 서울 아파트 전부를 남긴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자립했기에 더 이상의 상속은 필요 없다.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들은 말도 없이 진행된 유언장에 분노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그 과정을 왜 숨겼는가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넷째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선택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결국 유언 무효 소송이 시작됐고 가족들 간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조카들끼리도 더 이상 명절에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손자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은영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큰오빠가 부모님 모셨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 뜻을 미리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재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소외됐다는 느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마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었다는, 부모가 나를 끝내 믿지 않았다는 그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속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정당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상속은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남습니다. 가족회의는 단지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설명하고 자식들의 감정을 보듬으며 미래의 갈등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주사입니다.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누군가 억울해하지 않게 마지막까지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유산 앞에서의 침묵은 비수가 됩니다. 한 번의 대화로, 한 통의 편지로, 단 한 줄의 설명으로도 형제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문서지만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이해와 위로로 다가올지 상처와 분노로 남을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긴 건 재산이지만 무너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이 쓴 유언장이 집안을 파탄낸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세 번째 이유는 형제 중 가장 잘 사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줬을 때입니다. 너는 잘 사니까 안 줘도 되잖니. 이 한마디가 그 자식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형평을 생각했다지만 자식은 차별을 느낍니다. 형제 중 가장 잘난 자식이라며 칭찬하던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는 넌 이미 충분하다며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건 억울함, 소외감, 그리고 끊어진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없고 힘든 자식에게 더 줘야지. 잘 사는 애는 안 줘도 알아서 살잖아.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은 필요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균등하게 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관계는 망가지고 가족은 원수가 됩니다. 더구나 그 잘난 자식은 자수성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피땀 흘려 성공했고 형편 어려운 부모와 형제들을 도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으며 넌댔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식은 묻습니다. 그럼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자식이었습니까?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영진 씨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대학을 자비로 다녔고 스스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고 명절마다 형제 자매에게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반면 첫째는 수차례 사업 실패로 채무에 시달렸고 둘째는 장기 실직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박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골 땅은 첫째에게, 주택은 둘째에게. 박 씨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넌 잘 사니까 굳이 줄 필요 없다고. 그 순간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필요 없는 자식이었구나. 형제들은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며 오히려 위로하려 했지만 박 씨는 조용히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 제사도 따로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뒤늦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부모 제사에도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 단 하나의 유산 분배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만 아들 취급을 못 받았는지가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이유로 배제당한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넌 알아서 살아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소외입니다. 유산은 금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너도 내 자식이라는 상징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을 형편 따라 나누고 싶다면 반드시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형편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자식은 평생의 배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식은 영영 가족에서 떠납니다. 남긴 건 땅과 집이었지만 잃은 건 자식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선택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네 번째 이유는 딸은 시집갔으니 안 줘도 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너는 시집갔잖니? 남의 집 식구한테 뭘 또 줘? 이 말을 남긴 순간 부모는 딸의 마음에서 부모 자격을 잃습니다. 딸은 자신을 한 집안의 자식이 아닌 그저 시집 보낸 짐 취급받았다고 느낍니다. 상속을 배제당한 딸은 외칩니다. 시집은 갔지만 엄마 아빠 딸 아닌가요? 그러나 그 외침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유산분배라는 이름의 장부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노는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멀쩡하던 형제 자매가 서로 소송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못 보는 사이가 됩니다. 부모는 그저 관습대로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믿고 판단했을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딸도 부모를 돌봤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무엇보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도 넌 시집 갔으니 끝이라는 한마디는 부모에게 받은 마지막 말로 남습니다. 그 말은 딸의 자존심을 짓밟고 평생 품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믿음을 깨버립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윤지연 씨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형 2명은 각각 결혼 후 타지에서 살고 있었고 지연 씨는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병원 진료, 생일 상차림, 명절 음식까지 대부분 지연 씨가 챙겼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곁을 지킨 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지연에게는 별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미 시집을 가서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 오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잖아. 너도 이해하겠지? 지연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게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집 딸이 아닌 바로 이 집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짐을 싸들고 조용히 떠났고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오빠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내 몫을 지운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운 겁니다. 난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걸 유언장으로 확인받은 거죠. 돈보다 더 큰 건 감정입니다. 딸도 자식입니다. 시집을 갔든 성을 바꿨든 부모의 사랑은 절반이어선 안 됩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입니다. 과거엔 딸은 출가 외인이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건 소외입니다. 설명도 없이 배려도 없이 단지 시집갔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지웠다면 그 딸은 평생 마음속에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며 마지막 온기입니다. 그 안에 딸의 이름이 없다면 그 딸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아가 됩니다. 남긴 건 아파트 한 채였지만 잃은 건 딸 하나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딸을 배제한 유산 분배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큰아들이 알아서 나눌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절대 안 그래. 다 알아서 잘 나눌 거야. 그 믿음이 결국 자식들 사이를 칼로 베듯 가르며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고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고 형제애가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아들이니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으니 그가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생각했던 부모의 믿음은 오히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공평한 분배입니다. 하지만 그걸 맏아들의 인성에 맡긴다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평소 인격이 좋아도 수억 원짜리 유산이 눈앞에 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형제 간 우애보다도 잃어버릴지 모를 기회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내가 잘 알아서 해라 한마디만 남겼다면 그건 불씨 하나만 던지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공평하게 나누려는 건가? 의심이 생깁니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잖아. 나는 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은 점점 가족의 신뢰를 의심으로 변질시키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성진 씨 가족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성진 씨는 사남매 중 장남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살며 살림과 병간호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도시에서 살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이 집은 성진이한테 맡긴다. 성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유언장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성진 씨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당황했고 둘째 누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어. 난 그 말대로 하는 거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막내가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공개되고 그동안 비밀리에 처리된 증여 내역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서로의 아이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째 누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 성진이가 알아서 해라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성진 씨 역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 뜻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 지경이네요. 차라리 유언장을 남겨줬으면 지금은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보듯 말없이 떠난 부모는 갈등의 씨앗을 남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아들이라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오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형제자매는 그 순간부터 자식이 아닌 상속 경쟁자로 변합니다.
유산 분배는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제도와 기록의 영역입니다. 감정과 믿음에 맡기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공평하게 나눠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건 어떻게 나눌지를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맏아들이 모든 걸 책임질 거라 믿고 떠난 부모의 선택은 결국 집안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침묵이 형제의 등을 돌리게 했고 사랑이 아닌 계산을 남겼습니다. 남긴 건 믿음이었지만 남은 건 불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 부모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침묵, 한쪽 자식에 대한 편애, 작은 배제 하나가 쌓여서 결국 가족을 쪼갭니다. 유산은 공평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자식들이 억울함 없이 고개 숙일 수 있는 선택, 그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진짜 유산입니다. 그 선택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은 상처를 짊어진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잘못된 처신은 부모가 죽은 후 자식들을 적으로 만드는 가장 잔인한 유산이 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명함, 자식 잘되라고 바쳤던 희생, 노후를 위해 악착같이 모아둔 돈까지 결국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병원 진료 카드만 남은 채 고요한 방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울려주지 않는 전화기, 열리지 않는 문 앞, 끝없이 늘어진 하루. 그렇게 무너지는 노후를 막으려면 단 5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걸 갖춘 사람만이 혼자 살아도 최고로 자유롭고 안전한 노년을 누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할 것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노년의 법적 권리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재산과 내 몸, 내 인생을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법적 권리를 모르고 사는 노인은 집 한 채와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희생양이 됩니다. 가족이라 해도 친구라 해도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건강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많아 한번 잘못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노인은 물 위에 띄운 나뭇잎처럼 아무 방향 없이 떠다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최성호 씨는 70세가 넘어서야 법적 권리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60대 후반에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새 배우자가 서류 절차 간단히 하자며 가져온 문서에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혼인신고서가 아니라 재산 분할과 상속권을 전부 넘기는 위임장이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부부관계는 파탄났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미 모든 재산권은 상대방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평생 벌어 모은 3억 원 예금과 집 한 채를 한순간에 잃었고 최 씨는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한 겁니다. 도장 찍는 순간 인생이 끝났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이정화 씨는 법적 권리를 단단히 준비한 덕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는 젊을 때부터 유언장 작성, 재산 증여 계약, 의료 결정서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누가 병원 결정권을 가질지까지 미리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법원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몇 해 전 먼 친척이 찾아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법률 자문을 통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서류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고 모든 결정을 법적 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자기 집에서 살며 통장과 재산 목록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법적 권리를 쥐고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박태수 씨 사례는 더 끔찍합니다. 그는 장남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제 명의로 해두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에 속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년 후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이 밀리자 은행에서 경매에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강제로 퇴거당했고 남은 건 보증금도 없는 단칸방과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가족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내 잘못은 법적 절차를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대전의 김윤자 씨는 법적 준비 덕에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홀로 된 그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굳게 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증여 계획은커녕 본인이 원할 때만 소액을 생활비로 지원했습니다. 혹시라도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서와 신탁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몇 년 전 친척이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계약을 피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여유롭게 살며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돈을 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권리를 내가 지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한 번이 평생의 자유와 재산을 갈라놓습니다. 법을 모르면 당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법을 알면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며 최고의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내 권리를 지키는 법적 무기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빚 없는 깔끔한 재정 상태입니다. 노년의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목줄을 죄는 족쇄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채권자 전화를 받으며 눈치를 보고 은행 창구 앞에서 연체료를 계산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빚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잠식당하고 모든 결정이 돈이라는 단어에 얽매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심지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빚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고 싶은 노년이라면 반드시 빚이라는 족쇄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빚을 끌어안은 채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인생은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에 사는 이광수 씨는 50대 후반에 다니던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사라지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댔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빚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자는 그의 노후를 삼켜버렸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절반 이상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는 전기가스요금과 최소한의 식비만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는 연락을 해도 대꾸조차 못했고 심지어 손주 돌잔치에 가서도 축하금 몇만 원을 봉투에 넣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빚이 그의 발목을 잡아 결국 폐인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경남 창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빚은 독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살 때도 대출 대신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새 차를 뽑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도 그녀는 중고차를 몰고 근거리 여행만 다녔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 제안이 들어와도 빚을 져야 한다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소심하다,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그 결과 60대가 된 지금 그녀는 큰 재산가는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국민연금과 소규모 상가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손주 생일이면 직접 장난감과 용돈을 챙기고 봄이면 친구와 1박 여행을 다니며 내가 진짜 부자라고 말합니다. 빚이 없으니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이 자유롭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박준호 씨는 60세가 되던 해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투자했고 몇 년 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달 이자 갚느라 연금도 모자라서 결국 살던 집을 팔고 반지하 월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지냈습니다. 빚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해졌고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 사회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미정 씨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진 않지만
철저히 빚 없는 인생을 지켰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비를 통제하고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입 범위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얼굴에 늘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가끔은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 친구와 점심을 먹습니다. 내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지만 갚아야 할 돈이 전혀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며 웃는 그녀의 얼굴은 빚 없는 노년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빚이 있는 노후와 빚이 없는 노후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빚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불안과 수치심으로 물들지만 빚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내 선택과 여유로 채워집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빚 없는 깔끔한 재정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준비할 것은 적당한 일거리나 봉사활동입니다. 노년에 시간이 넘쳐나는 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됩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길어지고 길어진 하루는 생각을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불안과 우울로 변합니다. 방 안에 앉아 TV만 보며 시간을 죽이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굳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젊을 땐 일이 많아 힘들다고 불평했지만 나이 들어 일거리가 전혀 없는 건 더 큰 지옥입니다. 돈을 벌든 봉사활동을 하든 몸과 마음을 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루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썩어갑니다. 대구에 사는 김병철 씨는 65세에 조기 퇴직을 하고 이제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늦잠 자고 드라마 보고 공원 산책하며 노후를 즐긴다고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고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체중이 15kg나 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술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가 점점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뿐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잃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일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박정자 씨는 은퇴 후 하루 4시간씩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료하게 보내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봉사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과의 짧은 대화가 하루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돈은 못 벌어도 이 시간이 제일 값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덕분에 그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검진에서 오히려 혈압과 혈당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린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영수 씨는 퇴직 후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가 제일 좋다고 부추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만나면 대화할 주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뉴스, 날씨, 건강 얘기뿐인 대화가 지루했고 결국 약속도 줄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하루를 보냈고 점점 외부 활동이 줄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까지 복용했지만 무기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 노년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전북 전주에 사는 장미선 씨는 은퇴와 동시에 동네 경로당에서 주 3회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이 자신을 위한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땀을 흘리고 반찬을 받는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그녀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덕분에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고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고 그녀 스스로도 몸이 살아나니 마음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 동력원이었습니다. 적당한 일거리나 봉사활동은 노년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줄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살아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벌든 봉사를 하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 고립과 우울은 사라집니다.
혼자 살아도 웃을 수 있는 노년, 그 비밀은 바로 할 일이 있는 삶입니다. 네 번째 준비할 것은 자식이나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족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면 서로가 무관심해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 노후는 언제든 불쑥 들어온 누군가의 요구와 간섭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가족 문제에 깊이 끼어드는 순간 내 인생의 중심은 사라지고 그들의 문제에 휘말려 허우적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마음 붙일 곳이 가족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터지면 그 충격은 몇 배로 커집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윤정호 씨는 은퇴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의 생활비 문제, 며느리의 집안일 방식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 날이 서고 식사 자리마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자신이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실을 피하고 방 안에서 식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손주 교육비와 집안 생활비를 대느라 연금이 바닥나자 병원비조차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과 가깝게 지내려던 선택이 결국 외로움과 경제적 파탄을 동시에 불러온 것입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최은영 씨는 은퇴와 동시에 자식과의 거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본인의 생활비와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대신 가족 간의 유대는 필요할 때만 깊게, 일상에서는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주 2회만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 음식을 나누는 웃음,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인사가 그녀의 삶을 채웠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자식은 사랑하지만 내 삶의 행복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봉사활동이 나를 살렸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영수 씨는 자녀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어떤 파멸을 부르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르자 아버지로서 돕겠다는 생각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생하지 못했고 은행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살던 집을 잃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아들이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빚만 남기고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리를 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장성희 씨는 자녀와 거리를 잘 지킨 덕분에 노년이 단단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기보다 본인 명의의 자산과 연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대신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는 정성을 다하되 그 외의 시간은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썼습니다. 특히 매주 2번씩 참여하는 무료 급식 봉사에서 그녀는 사람들의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따뜻한 미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규칙적인 봉사 덕분에 생활 리듬이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이 젊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은 사랑하고 행복은 봉사에서 찾는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건 무정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갈등을 만들고 지나친 의존은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거리를 지키고 봉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5번째 준비할 것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진짜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급한 순간 전화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도 이 사람이라면 받을 거야 싶은 번호가 없을 때 그 고립감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평소에 함께 밥 먹고 웃는 사람은 많아 보여도 진짜 필요한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한 명이 없으면 당신의 노후는 고요한 방 안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는 조성우 씨는 평생 가정을 위해 일하며
정작 자기 인간관계에는 무심했습니다. 은퇴 후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 외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쓰러졌지만 옆에 있던 아내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잡아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어가듯 119를 눌렀지만 신고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 말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순간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김말순 씨는 봉사활동 덕에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주 지역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봉사 중 다친 적이 있었는데 함께하던 동료가 바로 병원까지 데려가고 치료 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평소에 돈 한 푼 오가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서로를 챙기며 쌓은 관계가 위기 순간 빛을 발한 것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핏줄은 아니어도 급할 때 믿고 부를 수 있는 가족입니다. 봉사로 연결된 인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종철 씨는 친구가 많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술자리나 골프 모임에서 만난 가벼운 인연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됐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많았지만 이 사람은 번거롭다고 거절하겠지라는 생각에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택시를 불러 혼자 응급실로 갔고 깁스를 한 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 사이의 거품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급할 때 연락할 수 없는 인연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선자 씨는 봉사활동으로 만든 단단한 관계망 덕에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말벗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동년배와 후배들이 그녀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지난해 겨울 독감으로 며칠 동안 집에 못 나온 그녀에게 봉사 모임. 동료가 직접 약과 죽을 사다 주었고 병원 진료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선자 씨는 말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가족보다 더 든든했어요. 봉사로 맺은 인연이 없었다면 그날 난 방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봉사활동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한 명, 아니 그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아도 노인의 병실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순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고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단단히 대비한 사람은 외로움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6가지 생존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느냐, 무너져 비참하게 사라지느냐를 가르는 칼날 같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남은 대출을 빨리 갚는 법입니다. 빚은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유인데 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자유는 단단히 묶인 족쇄일 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고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액은 노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다가 지옥 같은 노후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영철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공부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집 한 채 마련하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매달 연금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비조차 아까워 버텼습니다. 결국 무릎은 망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식들도 슬쩍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차갑게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박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대출을 빚에 사슬이라 여겼습니다. 퇴직 전에 가진 빚을 모두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자식 결혼식에 과한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빚을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행의 채무증명서에서 영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남는 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순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이 사달라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대신 내주기 위해 노후자금을 털어 대출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효녀 소리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자식의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금이 고스란히 본인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이자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체 통보를 받으며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게 결국 이거구나라는 자괴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그는 한순간에 무주택 노인이 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정옥 씨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 좀 늦게 갚아도 되지 않냐며 말렸지만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노후의 빚이란 독약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외식도 줄이고 심지어 겨울 난방비도 아끼며 살아 결국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빚이 없는 지금이 가장 부자 같다. 이처럼 빚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갉아먹히고 빚을 청산한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를 얻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고지서가 날아올지, 어떤 독촉 전화가 울릴지 끊임없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반대로 대출이 영원이 된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결심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고 빚 없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작은 건강 이상도 미루지 않고 바로 돌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증상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한 두통, 그냥 넘긴 속쓰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기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자라납니다. 나이든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늘 위가 약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잦았지만 나이 탓이라며 소화제를 먹고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체력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살았을 텐데. 사소한 증상이라 무시했던 결과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박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호들갑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작은 협착 증상이 발견됐고 조기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몇 달만 미뤘다면 대동맥 파열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려도 병원은 가야 한다.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나?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은희 씨는 목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반년 뒤 목이 부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갑상선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합병증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 작은 멍울을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전북 정읍에 사는 장동수 씨는 작은 신호에도 예민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자 곧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였고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운동과 식습관을 고쳐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병원을 귀찮아했으면 지금쯤 무덤에 누워 있었을 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냐.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노후를 파괴합니다. 작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통증이 내일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변합니다. 노후는 이미 약해진 몸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작은 이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깝다고, 귀찮다고 혹은 단순한 노화라고 치부하다가 생명을 내던지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들은 여전히 활기찬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루느냐, 바로 돌보느냐.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기침도 사소한 통증도 모르는 멍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생존법입니다. 세 번째,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독은 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처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어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당하며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고 노후 생존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효도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 흘리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밥상 앞에서 매번 들려오는 그 말들이 박정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 앞에서조차 무시당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위축되고 말수가 줄고 결국 병원 진단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머문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동혁 씨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는 늘 무시당했습니다. 넌 은퇴했잖아. 너 같은 백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들려오는 비아냥에 처음엔 껄껄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희랑 어울리지 않겠다. 연락을 끊고 대신 동네서의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을 존중해 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동혁 씨는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는 게 훨씬 낫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영희 씨는 자식들에게조차 무시당했습니다. 용돈을 조금이라도 달라 하면 엄마, 돈 좀 아껴 쓰세요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준비한 음식도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오래된 냄새가 나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끊었습니다. 혼자 월세방을 얻어 나와 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 무시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반대로 충남 논산의 정혜수 씨는 끝내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매번 밥상 앞에서 들려오는 핀잔, 손주들 앞에서조차 당하는 무시는 그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건강은 악화되고 병원에서마저 지속적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서 끊었다면 지금처럼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의 인연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이어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무시와 멸시는 독보다 빠르게 노년을 좀먹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중 속에 살면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합니다. 결국 차이는 선택입니다. 무시받으며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단호히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비참해집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다가 오히려 마지막을 더 고통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남은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모 씨는 70대 후반에도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주름을 없애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늙는 게 싫어. 죽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월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의 작은 말에도 공포에 질렸고 자식들에게 매일 나 안 죽지? 나 살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오히려 큰 상처를 안았습니다.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도 가족도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반대로 전남 곡성에 사는 이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80세에 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죽을 나이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 그는 치료 대신 작은 텃밭을 돌보고 동네 아이들에게 김치를 담가 나눠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병은 몸을 갉아먹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웃었고 마지막 날에도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에선 모두가 눈물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지막은 처음 본다. 죽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남은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기철 씨는 죽음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연명치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라며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에 허덕였고 간병하던 아내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가족 모두의 눈물과 분노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집착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홍천에 사는 장순호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유언장을 작성했고 장례 비용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하지 말고 대신 동네 경로당에 기부해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고 아내와 손잡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숨을 거둔 날에도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은 평온하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노후의 생존법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노후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공식품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독에 잠식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른 그 한 끼가 결국 내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자연식은 노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땅에서 난 채소, 제철 과일, 소박한 잡곡밥이야말로 긴 인생 끝자락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무시한 사람과 지킨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최영호 씨는 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침엔 삼각김밥,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라면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어서 뭐하러 신선한 거 챙겨 먹어.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압은 치솟고 혈당은 위험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만 제대로 먹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가공식품에 의존한 노후는 결국 고통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평창에 사는 김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과자와 빵을 정중히 거절하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된장국, 제철 나물,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혈압약 한 알 먹지 않았고 병원 의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거 먹고 가공식품은 멀리한 것뿐이에요. 자연식이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창수 씨는 달리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며 햄, 소시지, 냉동 피자를 늘 상에 올렸습니다. 본인도 입맛이 달아났는지 매번 그 음식에 손이 갔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고 발끝이 괴사되면서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 따라 먹은 음식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 가공식품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오정숙 씨는 꾸준히 자연식을 고집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사고 밭에서 기른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그 결과 70이 넘어서도 마을회관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만큼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부자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눕고 자연식을 고집한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걸어 다닙니다. 결국 차이는 내 입에 들어가는 한 숟가락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6번째,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삶을 견디는 것으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이미 무너집니다. 버티는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 같은 조건에서도 즐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년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인호 씨는 은퇴 후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그냥 숨만 쉬다 가는 거지. 그렇게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밥맛도 잃었고 친구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밖에 좀 나가세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몇 년이 지나자 몸은 굳어졌고 병원 진단은 우울증과 근육 위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쳤습니다. 버티는 마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경북 구미에 사는 이순자 씨는 즐기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 역시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내 인생에 대한 모욕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즐긴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창수 씨는 버티기만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가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갔다가도 소파에만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다가오다 이내 흥미를 잃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더 깊이 고립됐습니다. 삶을 즐기려는 마음 하나가 부족했던 때가였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박정희 씨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고 달렸고 바람 부는 날에는 바닷가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했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버티는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방 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즐기는 삶은 마지막까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차이는 단 한 걸음, 단 한 선택입니다. 오늘을 억지로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즐기며 웃을 것인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